직장에서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해야 되는 일이라면 야근 또는 주말 출근도 마다하지 않으며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피곤해도 가기 싫은 회식조차 참여하며 여름휴가 또한 제대로 즐겨보지 못한 삶을 살다 중년이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보다 승진도 빨라 부러움을 받기도 하며 회사 명함이 곧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퇴출이라는 벼락을 맞게 됩니다. 이제는 매일 출근해야 하는 직장이 사라졌고 바쁘게 하던 일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직장 생활이 나의 모든 것이었지만 회사 명함이 사라졌다라는 생각에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50, 인생의 재발견을 집필하신 구자복 저자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월급쟁이로만 살다 6개월 이상 백수로 지내며 이제부터 뭘 하며 살아야 할지를 몰랐다고 저자는 고백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인생 선배인 멘토의 조언으로 대학원에서 심리학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생업을 포기하며 박사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자는 또래의 중년 남성들에게 불확실한 미래로부터의 삶의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30대와 40대를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어 더 멋진 삶을 준비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중년에 들어선 분이시라면 또는 나의 배우자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주변을 둘러보며 영상을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전환점에 선 분들을 위한 자기 성찰의 심리학 50, 인생의 재발견책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6가지 자본. 심리학을 비롯해 경영학, 경제학, 간호학 등 많은 학문 분야에서 중년기 삶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한 바 있다. 어떤 사람들이 중년기 이후에 만족스러운 삶, 행복한 삶을 사는지,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탐색해왔다. 그럼에도 중년이 되는 과정이나 중년기 삶에 대한 예측은 여전히 불분명하고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긴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다양한 삶의 경로와 경험들,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들, 그리고 개인이 가진 목표나 기대가 모두 달랐던 탓이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을 한번 떠올려보자.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함께 교실에 앉아 있었지만 현재 삶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하지 않은가? 30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은 정말로 다채롭게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함 속에도 공통된 부분은 있기 마련이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보니 중년 남자의 만족스러운 삶이나 행복한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몇 가지를 꼽을 수 있었다. 어떤 연구에서는 그런 요인을 심리적 웰빙, 생물학적 웰빙, 사회적 웰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다른 어떤 연구에서는 신체적 자원, 인지적 자원, 동기적 자원, 재정적 자원, 사회적 자원 그리고 정서적 자원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자원을 얼마큼 소유했는지에 따라 개인의 삶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모아보면 대체로 6가지 요인으로 요약되는데 이를 중년의 삶을 잘 살아가는데 필요한 6가지 자본이라 이름 붙일 수 있다. 첫째, 신체적 자본,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 신체적 자본이 중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어 보인다. 상당히 많은 연구에서 건강 상태가 좋으면 중년기를 잘 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운동은 만성적인 질병에 걸릴 확률을 낮춰준다. 또 적절한 운동은 두뇌 활동에도 도움이 되며 우울증과 치매의 발병률을 낮춰준다. 그렇다고 격렬한 운동이나 엄청나게 많은 운동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달리기나 수영 또는 걷기 정도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한다. 적절한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고 신체 에너지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해준다. 일주일에 3번은 5km씩 뛰어요. 내 몸이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면 일에서도 기운이 넘치죠. 갑작스럽게 퇴직당한 이후에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운동 때문인 것 같아요.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건강도 관리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스트레스도 풀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에도 자신을 위한 활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복잡한 일들이 마음속에서 정리되기도 하고 새로운 시도를 위한 의지가 생겨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수명이 길어지면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를 넘어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화두가 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를 준비하며 몸 관리를 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귀찮음과 시간 부족을 이유로 건강을 챙기는 일을 소홀히 한다. 몇 년 덜 살아도 좋으니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한 사실이 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듯 건강에 해로운 것을 한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고도로 발달한 의학 덕분에 우리는 유병장수하고 더 오랜 세월을 만성질환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다. 더 끔찍한 사실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모두에게 부담이다. 중년기에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느냐가 미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둘째, 경제적 자본, 성큼 다가온 노후에 맞춰 대비를. 경제적 자본은 주로 소득과 관련된다. 직접적으로 노동력을 투입하여 발생하는 소득뿐 아니라 이자, 주식, 토지, 건물 같은 물질적 자본도 모두 포함한다. 소득은 중년기로 넘어가는 과정과 은퇴 후 적응 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요인이다. 퇴직해서도 돈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변화를 못 느껴요. 사람은 자기 씀씀이나 여유가 줄어들게 되면 위축되기 마련이거든요. 여자도 그러겠지만 남자들은 더 지갑에서 나오는 힘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돈이 없으면 괜스레 마음이 불편하고 밖에 안 나가고 숨고 피하고 연락 안 하고 그렇게 되죠. 중년기에는 자녀 교육이나 자녀 결혼 등으로 경제적 지출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노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걱정과 불안이 커진다. 실제로도 이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로라 카스텐슨과 마사 디비, 케네스 스미스는 늘어난 평균 수명에 맞춰 경제적 문제에 관한 삶의 양식을 다시 디자인하라고 조언한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 더 오랫동안 일하라. 은퇴 시점과 과거와 비슷하지만 수명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30년의 직장 생활만 가지고는 30년에 육박하는 은퇴 후 기간을 실제로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더 오래 일하고 더 오래 벌어야 한다. 둘, 더 절약하고 더 많이 저축하라. 2018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 중 1위이다. OECD 국가의 평균인 14.8%보다 3배나 높은 수준이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노인 빈곤율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설명을 조금 덧붙이면 여기서 말하는 빈곤은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을 가진 상황을 말한다. 대한민국 총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조사해 가처분 소득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이 바로 중위소득인데 이것보다 적게 가졌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월 182만 7,831원이고 이 절반은 약 91만원, 현재 기준으로 월 소득이 91만원 미만이면 빈곤으로 본다는 얘기다. 빈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명확해진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혼자 살아도 식료품비, 의료비, 통신비 등 한 달 생활비로 129만 3천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1세에서 60세 국민연금 가입자 중 월 130만원 이상 연금 수급이 가능한 사람은 8.4%에 불과하다. 즉, 국민연금으로 최소 수준의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 100명 중 8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매우 곤궁하고 고령화 속도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이야기한다. 또 공공 일자리는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연금 기능 강화와 민간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카스텐슨 교수 역시 장기적인 수입을 이끌어낼 자산에 투자해야 하며 가능한 한 자산을 보전해야 한다. 라고 조언한다. 셋, 재정 관련 공부를 하라.
투자를 하거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자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경제 관련 지식을 더 많이 쌓을 필요가 있다.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녀 교육이나 각종 지출을 어떻게 조절하면 좋은지, 또 여유 자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등 은퇴 후 인생 설계에 대한 학습이 꼭 필요하다. 다행히 한국의 모든 금융기관들은 무료로 재정 관련 교육이나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금융 전문가가 진행하는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러한 교육을 받는 방법도 있다. 무엇이 됐든 늦지 않게 이런 자료들을 접하고 자신의 자산 관리에 이를 활용해야 한다. 셋째, 인지적 자본, 내 머리와 손이 지닌 가치. 인지적 자본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 즉, 그 사람이 가진 지식, 기술, 기능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나 가치관 등 장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내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런 인지적 자본이 많은 사람은 유식하고 똑똑하며 특히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그렇다면 인지적 자본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방법은 단 한 가지, 배움을 이어가는 것 말고는 없다. 여기서 배움을 이어간다는 게 꼭 학교나 학원 등을 통해서 배운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상의 경험 안에서 배움을 얻을 수도 있고 동호인 활동 등 전문가 모임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카스텐슨 교수는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노년기에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무언가를 배우는 행위는 단순 비용이 아니라 나에 대한 일종의 투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할까? 55세에서 64세의 중년들의 경우 직업과 관련된 평생학습 참여율은 겨우 18%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대학 졸업 때까지 어느 나라보다 많은 교육비를 투자하는 데 반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도 자신을 위한 교육비를 쓰지 않는다. 통계를 살펴보기 전에 실제 내 생활을 돌아보자. 그리고 주변 동료들도 떠올려보자.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에 내 돈 내고 내가 스스로 원해서 참여한 교육이나 학습 기회가 얼마나 되는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직장인 교육은 회사가 시간과 돈을 들여 시키는 것, 하기 싫은데 고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20에서 30대들은 자기 돈을 수십만 원씩, 많게는 수백만 원씩 들여가며 여러 온라인 강좌를 듣기도 하고 비싼 컨퍼런스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의 40에서 50대들에게 이런 경험은 굉장히 낯설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동안에도 내 돈을 들여 교육에 참가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 퇴직 이후에 그런 선택을 하기란 더더욱 쉽지 않다. 나에 대한 교육 투자는 100세 시대에 꼭 해야 하는 자원의 배분이라고 할 수 있다. 노후에도 상당 기간 일을 해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자신에게 투자해 나이 들어서도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된다면 그게 더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닐까? 넷째, 사회적 자본, 시간과 감정을 공유하는 좋은 관계들. 사회적 자본은 가족, 친구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망을 뜻하는 말이다. 중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중년기 삶에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다. 그 연구 결과들은 딱 꼬집어 말한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나눌 상대가 없다면 행복한 노년도 없다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이자 하버드 대학교 건강센터에서 성인발달연구소장으로 일한 조지 베일런트 교수의 말이다. 중년 남자들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보다 삶이 더 안정적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보다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은지 여부가 중년기 웰빙과 더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연구에서든 일관되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사실은 중년 남자들의 경우 퇴직 이후 삶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내가 힘이 많이 되어줬거든요. 제가 집에 있는 동안에 자기 대인관계를 상당 부분 포기하면서까지 저를 많이 챙겨주더라고요. 아내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저를 많이 챙겨주고 많이 위로해줬는데 그게 참 고마웠어요.
이게 가족의 힘인 것 같아요. 남자들에게 아내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나이 들수록 더 그렇다. 그러니 아내에 대해 남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더 긴 설명은 필요 없을 듯하다. 중년 남자들은 대개 청소년 또는 20대 자녀를 두고 있는데 이들 자녀와의 관계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자녀와의 갈등은 부모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들이 자라서 집을 떠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중년기 결혼 생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젊은 시절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부터 온갖 정성을 다해 길렀던 자녀들이 자신을 떠날 때 느끼는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와 같은 허무함이 밀려온다.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이 경험은 어쩌면 해방감과 함께 상실의 경험일 수도 있다. 과거 이런 경험은 어머니인 중년 여성에게 많이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가정과 자녀에 관심을 두는 남자들이 많아지면서 중년 남성에게서도 흔하게 나타난다. 중년 남자들에게 형제들 사이의 관계는 크게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은 꽤나 흥미롭다. 형제 관계는 대개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길게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자 형제들과 달리 남자 형제들은 그다지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자주 연락하는 형제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삶의 질이 더 높았다. 특히 형제들과의 연락은 노년 초기로 가면서 더 중요해졌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중년 남자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관계다. 가족이 자신을 믿어주는 것,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자신을 응원하는 것 등이 이들에게는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주요한 동력원이다. 친구 관계는 인간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20대부터 40대까지는 친구의 수가 얼마나 많느냐가 중요한 반면 중년기에는 친밀한 소수의 친구들이 더 중요해진다. 직장 동료도 삶의 질에서 중요한 원칙이다. 동료들과 맺은 친밀한 관계는 다른 관계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의 영향력을 완화해준다. 다섯째, 심리적 자본, 고난과 역경에 대처할 수 있는 마음. 심리적 자본은 자신감, 희망, 낙관, 회복 탄력성 같은 내가 나에게서 느끼는 심리적 건강성을 말한다. 베일런트 교수가 60여 년간 종단 연구를 통해 밝혀낸 행복한 노년을 위한 조건들 가운데 으뜸은 성숙한 방어기제, 즉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였다. 우리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고난과 역경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에 대응하는 성숙함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1등 공신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너무 심각하게 보지 않고 희망적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유머와 위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억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을 돕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라도 더 필요한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는 이타주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때로 예술가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창작욕으로 바꾸는데 이렇듯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부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반면 남 탓만 하고 분노를 타인에게 돌리는 투사, 상대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는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처럼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를 전달하는 수동 공격성, 건강 염려증 등을 미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부른다. 이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게 살기 어렵다. 또 미국의 심리학자인 줄리언 로터는 중년기 이후 통제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통제감이란 자신의 힘으로 주변 환경 및 사건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즉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다. 로터는 상황이나 문제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쉽게 무기력에 빠지지 않지만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믿으면 무기력에 빠진다라고 말한다. 즉, 현재 내가 처한 환경에서 삶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의미와 목적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자신의 몸 건강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마음 심리까지도 그렇게 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스스로 통제해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수록 무언가를 실행해 볼 마음이 더 생긴다. 여섯째, 정체성 자본,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아는 마음. 정체성이란 나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만의 특징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고민이다. 또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연속성과 단일성을 지닌 주관적인 느낌이며
상당 기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 자기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관념이 정립됐다는 말은 자신의 삶의 가치, 목적, 비전 등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인생에서 정체성 자본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명료하게 알 때 비교적 일관되고 안정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며 살 수 있고 삶의 시련이 닥쳐도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소개한 6가지 자본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단연 정체성 자본이다. 이 자본을 지닌 사람들은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고 실현하고 또 수정하면서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삶을 살며 이 과정에서 고난과 역경을 넘어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다. 이는 심리적 자본의 축적으로 연결된다. 동시에 자아 정체성을 현실화하려면 부단히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인지적 자본 또한 축적하게 된다. 이런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어 사회적 자본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결과로 경제적 자본이라는 부산물이 다가오면 고마운 일일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자본을 완벽하게 갖추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다. 다만 사는 게 혼란스럽고 복잡할수록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런 기준이 없으면 끊임없이 세상 변화에 따라 내 삶이 휘둘리고 남의 기준에 따라 내 삶이 움직여버린다. 당연히 삶의 안정감도 남의 이야기가 된다. 여기서 소개한 6가지 자본이 자신만의 기준을 만드는데 중요한 지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사람은 자신의 가슴속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시야가 트이게 된다. 바깥을 보면 꿈을 꾸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깨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의 현재 위치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더 멋진 삶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노후에 대해 걱정과 불안감만 가득하겠지만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스스로 찾고 만들어가는 우리는 노후가 기대되고 설레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삶에서 필요한 6가지 자본을 통해 오늘부터라도 나의 새로운 인생 설계의 방향성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